네, 주정물 이론 설명 받습니다. 다음은 법률에 위배된 법률 행위의 효력. 제가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법률 행위는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계약의 내용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 참 예외가 있다고 했죠. 법률에 민법 규정을 예를 들어서 무효로 제한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법령의 처벌 규정이겠죠. 처벌 규정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과연 그 의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가 이 법률에 위배된 법률 행위 요력의 쟁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돼 있죠. 명확히 돼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표현이 없을 때 과연 이 사법상의 계약,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런데 시험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결론만. 즉 법규 위반. 그래서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뭐라고 보통 쓰냐면 효력을 계약상의 계약의 효력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다. 무효화시키는 경우에는 무슨 표현다? 강행 규정 또는 효력 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 법률은 법령에 따르면 뭐뭐뭐를 따지게 되면 사법 강행 규정이나 또는 효력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 의무를 위반을 체결한 계약 아니면 또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실무에서 적용되는지를 한번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인중개사가 관계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관계법령에 따르면 배웁니다. 자, 중개인 그 다음에 고객이 됩니다. 중개인과 고객 사이에서는 수수료 약정을 체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이겠죠. 수수료 약정이면 약정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수수료가 얼마이고 수수료는 언제 지급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얼마 있다? 3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약정할 때는 고객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 매수든 매도든 잘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의도는 이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자기가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매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중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고객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즉 매수인이라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었는데 잘 샀고 매도했는데 매도를 잘 했어요. 그러면 중개인은 이제 고객에게 중개료 수수료를 주세요. 그 얘기를 하겠죠. 약정에 기해서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일단 계약의 내용이 하나가 근거될 거고 또는 계약서에 없으면 뭐다? 민법의 규정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객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법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수수료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관계법령이 있죠.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 공인중개사법 관계법령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게 의무죠. 뭐뭐 하지 말라니까 의무조항이 있어요. 중개인은 법과 법령과 조례에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이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무잖아요. 계산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있는데 이 수수령 약정 사법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형사적인 거죠. 이 사법상 수수령 약정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일단 출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의무를 부과했고 하지 말라는 의무고 의무 위반 시에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는 얘기는 이런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도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중요해요. 너는 법령에 위반했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법령 위반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했기 때문에 나는 3천만 원을 효력이 약정을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근거 규정에서 약정이 뭐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고객에게 3천만 원 달라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쟁점은 과연 이 관계 법령이 그런 의미가 이제 사법상 중개인과 고객 사이에 체결한 수수료 약정 계약의 효력까지도 부인하는 취지인지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판례에 따르면 강행 규정이나 효력 규정일 때는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제 큰 기준이 그겁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들은 뭐 이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분위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세트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 결론만 그래서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그 의미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만 이제 아는 건데. 근데 결론은 뭐였죠? 대법원 판례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즉 수수료 약정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약정 끼치는데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법의 상한이 2천만 원에서는 그걸 초과하는 거. 얼마죠? 1,000만 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다. 일부만 무효입니다. 3천만 원 중에서 얼만큼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2천만 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라서 그러면 판결은 뭐가 나면 고객은 중개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왜 3천만 원 주장했잖아요. 처음에요. 이 관계법령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강행 규정인 이 공인중개사 관계법령 위반한 수수령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는 무효다.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2천만 원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고객은 중개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습서 14페이지입니다. 1번의 학습 방향. 가번은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고요. 나번은 방금 한 내용들을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전에 나오는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풀어놓은 겁니다. 다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3번이죠. 결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종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한다. 사적 자치를 제한한다. 사법비란 표현이 나오면 사적 자치 생각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이다. 사법상 효력을 제한한다면 무효화시킨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법령의 성격은 강행 규정이다. 아니면 효력 규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한다는 게 표현입니다. 제한한다는 얘기는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에 공인중개사 관계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왜 강조를 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률행위 법률행위 일부만 무효가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의 해석상 가정적으로 의사 해석상 나머지 부분만 나머지 무효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유지시킬 의사가 해석상 인정된다면 일부만 무효가 된다.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사안이라서는 얼마죠? 2천만 원 초과하는 거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효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고객은 중개인에게 2천만 원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법률이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에서 실무에서 적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 출제 포인트는 뭐죠? 무효로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무효다 아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빈출. 근데 시험 출제 이게 이하 그 지문들은 이제 기출 지문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출 지문은 이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무효인 경우에 그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범위. 자, 먼저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금 약정은 방금 봤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포인트는 자격이 없는 자가 뭘 한 거죠? 중개업을 한다. 업이에요. 업은 계속성이에요. 나중에 비교할 게 뭐냐면 이례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중개업,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사입니다.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전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되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예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고 실무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사실은 좀 나쁜 의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조항들입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중개인으로서 중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없는 사람은 못하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그래서 이례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중개업, 업이란 계속성입니다. 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제사 처분. 학교 법인의 기본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만약에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학교라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 학교를 학교 범위 마음대로 처분해서 다른 용도 쓸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육에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떤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뭐요? 기본재산은 학교 기본적인 시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처분이니까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허가가 없으면 매매계약 효력이 무효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쟁점이 되면 실무상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요. 근데 경매 경우가 문제가요. 학교 법인이 채무가 많아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관할관청 허가가 없어도 경매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안 납할 때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뭐냐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허가 결정을 안 해요. 등기가 못 해요, 사실은. 그런데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그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될까? 관할관청, 비록 등기는 됐지만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원인이 항상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이잖아요.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죠.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된다? 무효. 등기 원인이 무효면 물권행위 유연성에 따라 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법칙에 따라서요. 되게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실무가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본 기본재산은 경매로 취득할 때 조심할 것보다 관할관청의 허가예요. 근데 관할관청 허가를 누가 받겠습니다? 학교법인이요. 학교법인이 이걸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자,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게 잘 출제된 거예요. 3번과 2번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내질 않습니다. 하나는 농지를 임대 금지한 농지법을 위반하여 체결한 농지임대차 계약. 농지임대 금지는 헌법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한 농지임대차 계약은 헌법에 기초해서 농지법을 만든 거거든요. 자격유전이라는 원칙 때문에. 그래서 농지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또 법률의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유효로 된 경우. 이건 이거죠. 법률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시의 처벌 규정은 있지만 더 나아가
당사자가 사법상 체결한 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속 법규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규정은 비록 이런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는 입법 취지상 강행 규정이 아닌 단속 법규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배울 겁니다.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인정합니다. 이게 가장 유효하다는 거 가장 기억을 하십시오. 부동산을 뭔가 단속한다면 뭔가 강행법규일 것 같은데 오히려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다 하더라도 이 당사자들은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오갔잖아요. 무효화시키면 다시 받은 돈 돌려줘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럼 불필요한 행동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 거래. 자, 공인중개사 관계 법령하면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할 때 많이 봤습니다. 직접 거래를 자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십시오. 임대인이고 중개사 임대인이고 중개인이 주택의 임차인이다. 그 임대차 계약 효력을 부인시키면 임차인이 좀 분할되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이사갈 집도 구해야 하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 효력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는 농지 매매. 농지를 매매할 때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요건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앞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은 매매 계약의 효력에 유효하려면 뭐가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효력이 있지만 농지 매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뭐 어느 경우에 필요하다?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어더라도 농지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등기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해줍니다. 자, 농지 매매 계약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는 농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포인트는 우연한 기회에 일에만 거래한 경우는 유효하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관계법령이 처벌하고 단속하는 것은 처벌한 그 배경은 중개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 한 번 하는 걸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에라도 업으로서 직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거지 우연한 기회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 아마 공인중개사 관계법령 때 기출지문으로 많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습서로. 자, 15페이지 2번 시험 출제 포인트. 거기서는 이제 따로 볼 건 없고요. 4번. 자, 법률의 효력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유효로 된 경우 단속법규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다항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울 때 이걸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행법규 또는 효력규정이라고도 하죠. 위배돼요. 여기 어떤 의무 위반이 되겠죠. 여기서 뭐 하지 말라고 좀 처벌 규정이 있는 거면 이 의무에 위반돼서 체결된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무효다. 이런 논리를 뱉죠. 강행법규 효력 규정일 때.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확정적 무효다. 첫 번째.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여기는 제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강행법규 또는 효력 규정이 위배된 사법상 계약은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다. 왜 그러냐면 139조에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많이 헷갈립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자, 이게 지금 다 계약이잖아요.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적 자치에 정했지만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무효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추인. 근데 추인도 하나의 의사표시예요.
이제 추인이 뭐냐면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추인을 한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확정적 무효에 대해서는 동일한 계약을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게 3천만 원 지급 약정에 대해서 나 3천만 원 지급 약정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추인하니까 별거 다른 것처럼 느끼겠지만 사실은 이 무효인 사법상 계약을 그대로 다시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효인 것, 사법상 제한을 한 것을 다시 추인의 의사표시에 동일한 것을 인정한다? 모순되잖아요. 이 추인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인을 뭐라고 한다? 무효인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그 표현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말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추인의 표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요. 아, 무효인 사법상 계약을 말하는 거구나. 따라서 이거는 추인하려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게 법규를 정한 이유죠. 아니 이걸 인정하게 되면 강행법규가 인정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무효인 추인. 다만 무효인 사유가 종료인 된 경우에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시점부터. 무효 사유가 소멸한 후에 이 추인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확정적 무효에서는. 그런데 뭐 때문에 만약에 많이 헷갈리냐면 뒤에 가다 보면 여기서 고개 끄덕여져요. 나중에 뭘 배우냐면 무권 대리 추인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을 배워요. 이 무권 대리 추인을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무권 대리는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뭘 봤냐면 대리에 의한 효과 뭐라고 했죠?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일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거쳐야만이 이 유효합니다. 무권 대리한 것은 여기 뭐가 빠졌다면 대리권이 없거나 아니면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 대리권에 대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미는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앞에는 확정적 무효였죠. 유동적 무효는 유동의 뭐냐면 본인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리권은 치유가 될 수 있죠. 본인이 확정적 무효하고 다른 거예요. 측면이.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 경우에는 소급해서 치유가 되니까 이 대리권의 하자가 치유가 되잖아요. 본인이 추인한다는 얘기는 이 아까 말처럼 이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추인이나 의사표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이 대리권 있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리권이 없는 것을 있게 맞는 거예요.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 위반하고 좀 측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권리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무권리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어요. 대법원 판례는 똑같이 체계합니다. 왜냐하면 무권리자 처분행위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처분 권한만 없는 거예요. 법령 위반이 아니라. 처분 권한에 대해서는 치유할 수 있죠. 사적 자체. 제한의 문제 영역이 아니에요. 좀 전까지 확정되면은 제한의 영역이지만 이거는 제한의 영역과 상관없이 처분 권한이 필요한데 처분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 권리자가 그 처분 권한을 준 겁니다. 치유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비슷하니까 무권대리 추인 규정과 비슷하게 합니다. 즉 추인하게 되면 소급화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랑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요거랑 이제 섞어서 내는 겁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